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는 쉽니다. 아직까지. 사장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언론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시비를 가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부끄럽거든요. 우리 조금 더 싸워도 괜찮다. 창피하지는 않을 정도로는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신 분들이 복직된 걸로 알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반 국민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노동자 선방을 외쳤던 모습을 영상으로 볼 때마다 봅니다. 300여 명의 승객들이 구조됐다. 심지어는 CG까지 박아가면서 구조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진성훈 씨한테도 여권에 좀 약간 자유를 주자. 프로그램 할 때마다 신경 써야 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현업에 맡겨두고서 거기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영진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쫓아내고 있어요. 김재철 사장 체제를 거치면서 파업을 거치고 솔직히 그런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 지금 그쪽에 포진돼 있습니다. 기레기 꺼져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상당히 많은 일이 오셨네. 날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날 추운데 불구하고. 뭐 세 분 보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아닌 것 같아. 반응이 없어. 저 보러 왔군요. 그렇지. 고맙습니다.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다. 여기 있는 세 분을 모른다는 게 난 지금 유명한 사람들 봐가지고 되게 신기한데. 그래. 자, 갑시다. 이 박사 이 작가 이제 그 24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가 짜다는 편견을 갈아치우겠습니다.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세상에 멸치는 많지만 바보 멸치가 진정한 바다 보물임을 꼭 증명하겠습니다. 바보 멸치! 바보 멸치! 미네랄이 풍부한 진도 앞바다에서 전통 멸치잡이 방식인 낭장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합니다. 소금을 더하지 않은 무염 멸치입니다. 그래서 짜지 않습니다. 1년 중 6월부터 10월까지 잡힌 무염 햇멸치를 생산 시기에만 한정 공급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마운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바다 선물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보 멸치는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바다보물닷컴으로 방문해주세요. EJ 생활역사 협동조합을 통해 무염 새멸치 400g 한 박스를 맛보기 공동구매를 진행하겠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자, 오늘은 지난주 예고해드린 대로 김진혁 감독, 노정면 전 YTN 노조위원장, 또 최승호 전 MBC PD 이렇게 세 분, 두 분은 해직 언론인이시고 한 분은 사직 언론인. 예. 근데 그분은 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개인 SNS에 오늘 해직 언론인을 모시고 방송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정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세 분이 주인공. 한 분은 이게
감독을 하셨고 두 분은 주인공으로 출연한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이라는 영화를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은 영화판이다. 네? 배우 5명에다가 저기 제작자 1명 해가지고 무현 두도시 이야기에 두 분이 주연으로 출연하셨죠? 당신도 나왔잖아. 전 조연. 네. 첫 출연. 네.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이거 이제 제작사에서 저희한테 선물을 주셔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에게 조금 신청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10명밖에 신청 안 하셨다고. 꼭 조합원들이 아니어도 가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조합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분 더 선정해서 1월 3일 시사회에 초대하겠습니다. 1월 3일 용산 CGV에서 7시 시사회가 있다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아무래도 연말이고 이러니까 좀 바빠가지고. 아니 원래 우리 조합원들은 귀찮아해 모든 걸. 봐요. 빨리 조합원 탈퇴하라 그랬는데 오늘까지 지금 70분 탈퇴했답니다. 1700명 조합원 중에 70분 지금 탈퇴하면 언제 끝내려고 그러고요? 내년까지 계속 가자는 겁니까 이거? 싸우자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많은 분들이 난 죽어도 탈퇴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팬분들하고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팬분들이 자기들 요새 볶음 만들고 있다고. 배 깔고 누울 거라고. 그래요? 안가 앞에서 배 깔고 누울 거래. 탈퇴 안 하시면 강제로 탈퇴시키겠습니다. 방법이 있지. 요 두 분들도 다 강제로 탈퇴되신 분들 아니야. 자, 이 영화 개봉이 1월 12일이라니까 많이 좀 관람해 주시고. 그 영화가 지금 개봉관을 좀 많이 잡았습니까? 열심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진혁 감독님, 전 EBS PD시고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진혁입니다. 그 EJ는 한 3년 만에 출연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때 EBS에서 문제 생기고 나서 나오자마자 불러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죠. 예. 아유, 뭐 당연히. 예. 3년 만에 출연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때는 어디 빌려서 스튜디오에서 조그맣게 학고방에서 할 때. 네, 학고방에서 여기 이렇게 보니까 격세지감이에요. 근데 격세지감이라고 느끼자마자 그만두다고 하시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또 김 교수님께서 처음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EJ 초반 방송을 되게 좋아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이미 야생성이 사라졌잖아. 그래요. 우리 까야 이 양반. 네, 이분도 지금 우리 EJ 두 번째 출연 같은데 최승원 PD님.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자, 만드신 자백이라는 영화는 자백. 네, 어떻게 흥행이 성공했습니까? 제 마음에는 차지 않는데. 네. 영화계에서 평가하기는 아주 대박이 난 거다. 대박이 났다. 거장의 반열에 오르셨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IPTV도 꽤 많이 나가지 않았나요? IPTV도 많이 지금 보시고 계세요. 네. 지금 뭐 IPTV로 풀렸나요? 네, IPTV에서 보실 수 있어요. 와, 그래요? 네이버에서도 보실 수 있고. 요즘은 그 PD보다는 감독님으로 불리기로 원한다고. 좀 더 익숙해진. 다음 작품 혹시 준비하시는 거? 아니요, 아직. 네.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YTN 전 노조위원장 노종면 앵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종면입니다. 이게 처음 출연인데. 예, 처음입니다. 저도 지금 처음 출연이라고 말하고 왜 그동안 우리가 한번 모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를 경쟁자로 의식하실까요? 가까이 살면서도 너무 먼 당신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요. 자, 우리 첫 출연이신데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와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저 보러 오신 거죠? 죄송합니다.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고요. 아직은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슬슬 시동을 걸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해볼 텐데, 김 PD님이야 뭐, 워낙 여러 가지 작품을 잘 만드신 분인데, 이걸 연출한 계기라고 할까요? 2014년도에 이제 그때 언론노조에서 이경호 수석 부위원장이 계셨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당시 해직 언론인들 관련한 이슈를 다큐멘터리로 좀 만들어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던 차에 이제 저보고 이제 연출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사실 기획 자체를 제가 처음에 끄는 건 아니고 연출자로 섭외된 케이스입니다. 예. 그들이 없는 언론 7년 이게 제목인데 YTN이 처음에 이제 그 노조원들이 사장 출근 저지하고 투쟁할 때가 언제죠? 2008년부터 2008년부터 8월. 예. MBC도 그때쯤입니까?
MBC는 그보다 좀 뒤에요. 그 영화에도 보면 나오는데 네. YTN이 한참 싸우고 있는 모습을 MBC 뉴스가 보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만 해도 MBC가 괜찮았다는 얘기지. MBC가 그러니까 YTN이 제일 먼저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KBS가 그 다음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MBC가 이제 운 좋게 가장 마지막에 김재철이 2010년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물론 그때도 뭐 광우병 문제 가지고 청와대에서 계속 이렇게 찍어 누르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는 좀 버틸 수는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2008년도 10월에 그때 MBC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때가 해고 당일이었어요. 저희가 다 이제 보도국에 모여서 야, MBC 오늘 뉴스 한대 뉴스데스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고 막 환호를 했죠. MBC가 보도했으니 우리는 이제 이겼다. 되게 많이더라고요. 참 순진해. 그들이 어떤 인간들인데요. 그때는 몰랐죠. MBC 정도에서 보도를 해주면 뭔가 세상이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근데 방금 노정면 앵커가 뉴스데스크랑 표현을 딱 하셨는데 왠지 아련해. 옛날 것 같아. 옛날 것 같아.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예전에 그 힘내라 MBC 파업하던 거 뭐 리셋될 KBS 그 YTN의 그 저기 해직되시는 분들 막 울면서 그 주주총회 때 그렇게 울면서 항의하시던 장면들 다 기억이 나는 거야. 근데 정말 아련해. 2008년이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8년 됐잖아요, 그게. 7년, 8년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 그들 없는 언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감독님께서는 EBS 있다가 이제 나오셨는데 뭐 아까 뭐 사직 언론이라 했지만 나가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회사 측에서? 네, 뭐 그렇죠. 그럼 EBS는 언제 망가진 거예요? 글쎄요. 뭐 꼭 EBS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에 외부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아서일 뿐이지 뭐 특히 아이템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EBS는 뉴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부딪혀서 밖으로 파열음이 날 것들은 별로 없고 주로 이제 다큐멘터리 아이템 관련해서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제가 보기에는 시의적이라고 생각되는 아이템들이 좀 많이 배제됐죠. 그렇죠. 네. 특히 올해 대표작이 있었잖아요. 반민특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그 반민특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명박 정권 하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을 하던 거니까 저는 뭐 사실 아무 생각이 없이 완성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지 말라 그래서 좀 놀랐는데 나중에 뭐 한참 나중에 국정교과서 하고 이런 거 보고 굉장히 의지가 세다는 걸 뒤늦게 알았죠. 반민특위가 대표작이고 오늘 뭐 제 PD님이야 뭐 워낙 MBC에서 여러 가지를 하셨으니까 대표작이 많고 그중에 이제 PD 수업이 제일 애착하실 테고 노정면 앵커하면 일단 돌발 영상. 네. 지금 미소를 딱 짓고 있어. 평생 물거먹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YTN을 사람들이 많이 보게끔 또 많이 회자되게끔 만든 게 돌발 영상 같아요. 그렇게들 평가들 하시더라고요. 만들 때 굉장히 즐거웠을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찾아내고 그걸 편집을 끝내놓으면 짜릿한 게 있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장이 새로 오면서 돌발 영상을 못하게 했나요? 직접적으로 못하기는 안 했고 해고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막았고 돌발 영상 팀이 다 그때 징계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징계를 받고 나서 다른 팀이 일단 이어받아서 했었습니까? 그럼 돌발 영상? 아니에요. 6개월 동안은 아예 폐지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싸워서 한 6개월 뒤에 어느 정도 이렇게 수습하는 국면까지는 만들었어요. 이게 뭐 어떤 분들은 타협했다는 분들도 있고 그때 2009년도 4월에 제가 구속당한 그 무렵에 노사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돌발 영상도 부활시켰죠. 근데 돌발 영상 부활되고 2달 만에 사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돌발 영상 부활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돌발 영상을 또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PD를 바꿨죠. 그러면 그 처음에 파업을 시작한 게 이제 MB의 낙하산 구본홍 사장이 들어오면서 파업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있다가 사장이 바뀌잖아요. 근데 바뀐 사장은 YTN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YTN 출신 사장. 근데 그 사람이 더더욱 후배들을 몰아붙인 거예요? 구본홍 사장이 와서 이제 노조와 워낙 이제 극렬하게 싸웠고 그분도 많이 지쳤을 것이고 이제 노사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는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이제 전무로 들어와서 전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희 구속 사태 때부터 그때 전무였는데 이미 뭐 그렇게 강성 인사로 저희가 낙인을 찍었고 그리고 이제 구본사장 나가자마자 바로 사장이 됐고 근데 그 사장이 되고 또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짓은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해고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돌발 형성 PD 갈아치우고 보도국장 바꾸고 앵커들 빼고 인사 막 해서 말 안 듣는 사람들 막 지방으로 유배 보내고 그게요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기록에 다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그걸 그 민간인 사찰팀이 정권의 충성, MB 정부에 충성스럽다라고 평가해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사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언론 사찰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개입하고 네, 뭐 또 YTN 인사까지 방금 말씀하신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네. 처음에 보니까는 구성원들한테는 나를 한번 믿어줘라. 내가 잘할 테니까 내가 선배로서 너희들을 이끌어줄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고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해 주십시오. 네. 기왕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밖에 있다가 전무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때는 그 사람이 구원투수인 줄을 몰랐죠. 정권의 구원투수인 줄을 저희가 미처 몰랐고 그래서 그냥 선배 저희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한은 내 전무방에 안 들어갈게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그 사람하고 얘기 상대가 돼줬어요. 말은 내뱉었으니까 전무방에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야기한 사람 배석규를 말하는 거죠? 예. 이 양반이 어디가 있었냐면 총무부 회의실에서 주로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합원들을 이렇게 조를 짜서 순번을 정해서 보냅니다. 선배랑 얘기라도 좀 하고 차라도 마시라고. 순진해. 그러니까. 그랬다가 갑자기 그냥 확 바뀌더라고요. 근데 언론인들이 그 끈끈함, 선후배 간의 끈끈함도 강하고 또 거기다가 YTN도 이제 배석규 당시 전무가 YTN 선배고 또 재철이 사장도 MBC 선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선배들이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들도 또 80년대 엄혹한 시절을 보냈을 텐데 왜 그렇게 바뀌는 건지 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들이 결국은 기회주의적이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건가 아니면 시절이 바뀌면서 그들이 변한 건가 뭐 힘에 굴복한 건가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MBC에도 보니까 내가 영화를 보니까 김재철이 권력으로부터 독립 내가 지키겠다. 내가 만약에 그걸 못 지켜내면 후배들이 날 한강물에다 뭐 매달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얼마나 표리부동한 인간들이야 그 인간들이. 불법을 성실하고 구라는 치면 칠수록 강해지는 거지. 근데 가장 문제점은 방송사의 구조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사장을 찍어내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MBC하고 EBS도 비슷할 것 같은데 방송문화진흥원에서 지금 이사들이 그렇죠. MBC가 이제 방송문화진흥회가 사실상 사장을 뽑는 이제 말하자면 MBC의 이사회고 그 이사회 구성이 지금 6대3. 6대3 여당 추천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김재철이 온 거고 예. 그렇죠. 근데 YTN은 어떻게 되나요? YTN은 주식회사인데 그 주식의 대부분을 공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하면은 그 공기업의 그 대표 위임권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이제 표를 행사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미 다 낙점된 상태에서 거수기 노릇을 한다고 보죠. 그분들이 그걸 뭐 부인하지도 않아요. 뭐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한다 이런 기조니까. 뭐 한전 자회사 KDN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대주주고, 그다음에 뭐 인삼공사, 그다음에 지금은 뭐 민영화됐지만 그 우리은행, 그다음에 마사회 이런 공기업이 YTN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역시 청와대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뭐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그 해직 처음부터 해직은 아니었죠? 아니요, 처음부터 저희는 징계받을 때 바로 해고당했습니다.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네. 처음부터 해직 때리. MBC는 어땠어요? 정직하고 이렇게 갔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나가 했나요? 처음부터 해고였어요. 처음부터 해고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YTN 6명 한꺼번에 해고한 거. 네. 그게 아마 한국 언론사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해고가 가장 어떻게 보면 YTN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잖아요. 근데 6명을 한꺼번에 해고를 하는 걸 보고 야 이게 이명박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죠. 박정희 때 있었잖아요. 네? 박정희 때. 1980년 이후로 처음. 이후로. 그렇죠. 물론 뭐 그렇게 치면 군사 정부까지 같이 치면은 좀 그런데 사실 YTN은
기자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곳인데 그래서 이제 YTN이 불어닥치는 바람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를 좀 느꼈죠. 네. 은근슬쩍 YTN은 자꾸 낮춰보는 것 같은 기자 수. 낮추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소수 정예로 그 첫 폭풍을 온몸으로 다 받은 거예요. 자, 6명이 해직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 박사 어때? 해직 교수잖아, 너도. 어저께 우리가 먼저 봤잖아요. 네. 다 보니까 오늘 새벽이지. 목요일 새벽 12시 됐는데 전에 또 이런저런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되게 스트레스를 요새 많이 받았거든요. 또 초빙 처리고 해가지고 한 펑펑 눈물이 막 나고 아침 7시까지 잠이 안 왔어요. 솔직히 그걸 보고 공감도 많이 되고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예전에 그 추억들이라고 좀 안 좋지만 그렇게 힘내서 싸웠던 시절이 있는데 그리고 같이 응원해주고 싶고 그랬던 철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옛날 일이란 것도 참 안타깝고 너무 지금 힘들고 그런 게 다 밀려오더라고요. 그 인터뷰에 보면은 그 아내가 이제 남편이 변한 점을 얘기하잖아요. 화도 자꾸 많아지는 것 같고 애들한테 아무 일도 안 해 짜증내는 것 같고. 조승호 선배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게 변할 것 같은데 우리도 노앵커도 상당히 힘들어하셨을 것 같아요. 뭐 표현은 안 하셨겠지만. 저는 뭐 초기에는 집에 거의 안 들어가서 오히려 이제 가족들하고 대면이 많이 줄어들었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평균 들어갔거든요. 그걸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이 화가 이제 후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노 선배는 화낼 때 보면 0에서 100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저는 자꾸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화를 급격하게 내는 버릇이 났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버릇을 우리 동료들한테는 별로 이제 안 보이고 적들한테 많이 그랬어요? 예. 아니던데. 적들한테는 이렇게 자문자문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니 저 YTN의 후배 기자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는데 요즘엔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들 존경한다 그래. 뒤에다가 근데 너무 무섭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좀 더 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밥줄을 끊는다는 게 그 진짜 본인의 그 인성도 파괴할 것 같지만 한 가정을 파괴하는 정말 나쁜 짓인데 이거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1심에서 사실은 이 해직이 무효다라고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걸렸죠? 1심 판결 날 때까지? 꼬박 1년 1개월 걸렸습니다. 2009년 11월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복직 판결을 받고 이게 무효다고 판결 받고 YTN에 다시 출근하신 거예요? 출근을 시도했죠. 근데 이제 용역들한테 맡겼죠. 아니 왜요? 법에서 무효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법 논리상은 그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고 이제 상고하고 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판결이 나니까 뭐 그렇게 뭐 인정 안 할 수는 있는데 YTN 같은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를 이미 해뒀어요. 1심 판결 나면 그 수용하기로. 근데 그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사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바뀐 사람이 배석규고 배석규가 그 합의를 자기 뭐 하는 대로 이제 해석을 해버린 거죠. 합의를 그럼 뒤집은 거네요. 예. 그래서 항소도 했던 거고 회사 측에서. 근데 1심 승소하고 나서 보니까 계속 이제 외부 용역들이 막아서 회사 자체를 들어갈 수가 없는. 예.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막고 계단에서 막고 문도 안 열어주고 아주 진짜 대단한 애들 같아 이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가처분 신청 냈잖아요. 이거 잘못됐다고. 그럼 이것도 이겼잖아요. 이겼죠. 그럼 그 뒤에 다시 출근한 겁니까? 네. 노조에. 근데 가처분에서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가처분도 취지는 막지 마라 뭐 이거지만 그 출입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시켜 버렸어요. 아니 회사인데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한을 해요? 네, 노동조합만 출입할 수 있게 그런 이제 결정이 나온 거죠. 그리고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심에서 이제 3대3 나왔죠. 그러니까 세 분은 복직, 해고 무효. 네. 세 분은 해고 유효. 네.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소송 진행되는 과정 보면은 질 거라고 생각할 수 없죠. 이게 웃긴 게요. 큰 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 직전에 재판부가 2심 판결을 내려고 굉장히 속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끌려오는 작전을 펴죠. 근데 저희 작전이 성공해서 선거 뒤로 딱 넘어갑니다. 판결이.
근데 그때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판결을 안 해요. 계속 끌어요. 그리고 해를 넘기고 해를 넘기는데 저쪽 사측 변호인단이 그 법무법인 발은이에요. 제일 잘 나가는 발은인데 그 발은에 그 몇 명이나 되는 그 변호인단의 막내 여성 변호사가 임신을 하셨어요. 임신하셨다고 소송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그거를 판사가 받아들이고 그러더니 결국 판사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판결 내리기 싫어서 시간 끌다가 인사때 빠진 거예요. 다음에 들어오신 판사는 김용빈 판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희한테 조정 제의를 했어요. 6명 다 복직시키라고. 네. 그 대신 임금 부분은 너희들이 양보해라. 그래서 저희는 오케이. 사측은 노 했죠. 근데 보통 그러면 노한 쪽에다 페널티 주거든요. 그리고 이미 재판 과정에서 김용빈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에게도 내가 볼 때는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도 있다. 사규로 어긴 부분이 있는데 해고는 과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해고는 과하고 정직 6개월보다 조금 더 강한 징계가 있었으면 그 정도는 당신들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특히나 노조위원장이었으니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딱 판결 때릴 때는 반반 갈르더라고요. 자, 그리고 결국 대법원 판결에서도 반반 갈려져서 노조 앵커는 결국은 이제 YTN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대법원에 들어갈 때 심정이 아마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은데 판결을 나오고 어땠는지 보니까 영화에서 나옵니다만 너무 막 감정 눈물을 좀 보이셨어요? 저보다 더 격하게 우신 분이 계셔서 옆에 있어서 옆에 어떤 분이 진짜 그렇게 우시니까 다른 사건인 거죠? 다른 사건이죠 완전히. 너무 서럽게 그분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그분이 자꾸 신경이 쓰였죠. 딴 게 신경 쓰인 게 아니라 지금 카메라도 많이 와 있고 취재진이 많이 와 있는데 우리 때문에 저러시는 걸로 오해할까. 그렇죠. 이게 혹시 그렇게 잘못 기사화되는 거 아니고 이런 걱정이 순간적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괜한 걱정하고 있다 싶더라고요. 남 걱정하지 마. 본인 걱정을 좀 하세요. 정신 차리니까 막막하더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눈물을 보여주셨는데 그 눈물의 의미는 뭐였을까? 여러 가지가 겹쳤겠지만. 글쎄요, 좀 솔직히 분한 게 좀 컸고요. 당연할 테고. 물론 제가 대법원 믿지 않았습니다. 법원 이제 2심에서 그렇게 재판부들이 그렇게 이제 행동하는 걸 보고 기대할 게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딱 뭔가 선이 그어진다는 느낌? 이게 힘든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못 뒤집겠구나. 더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게 좀 생각이 스쳤고 막 분한 거죠. 내가 지금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싸워온 것 같은데 여기서 승부를 못 보네. 더 싸워야 되나? 근데 좀 막막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언론의 앞날도 걱정했을 것 같고 YTN 앞날도 걱정했을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띄워줄라 했더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조금 감정이 조금 더 그러면 우리 이제 김준혁 PD는 이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찍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났을 때 또 그 노앵커의 눈물을 보면서 찍는 사람이 또 다른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왼쪽 계신 분도 사실은 신경 쓰였지만 찍는 분이 왜냐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지? 저분을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해야지 이런 것도 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그때 이제 6분하고 변호사분이 같이 나오셨는데 이제 어디 설까를 가지고 이제 머뭇머뭇 하시더라고요. 근데 잠깐 있더니 카메라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막 수습이 안 된 상태인데 갑자기 와이어리스를 딱 들고 노 선배 아래다 딱 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다다다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뭔가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언론인 선배도 언론인이고 이 찍는 사람도 언론인인데 또 그걸 또 찍어서 해직됐다는 걸 다시 또 보도하는 게 언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좀 상념이 잠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직 언론인들하고 계속 인터뷰도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뭐 YTN뿐만이 아니고 MBC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은 되게 깊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훨씬 디테일하고 네. 우리 옆에 계신 최승호 선배님은 무려 3시간 동안을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제가 되게 조금밖에 못 썼어요. 네네.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죄송하죠. 근데 아니 죄송할 거 없어요. 뭐 다 그러는 거지 뭐. 네. 저분도 PDD 할 때 많이 잘라냈을 그럼, 거예요. 난 그래. 그러면 표현을 좀 바꿔. 되게 아쉬워요.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그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디테일한 감정까지 가려면 러닝 타임이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고 그래서 이제 뭐 노 선배나 최 선배 보시기에는 또 해직 언론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좀 더 깊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런 점이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막연히 해직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겉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다양한 상념들이 있고 그 상념들 속에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있거든요. 너무 그 색깔들이 다채로워서 뭐 이런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예뻐요. 근데 그런 것까지를 다 표현을 못한 게 좀 아쉬웠죠. 최 PD님은 지금 소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2심까지는 해고 무효 판결이 났고 1심, 2심 다 지금 대부분에 계류 중이고 이길 가능성이 대부분 높겠네요.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데 당연히 판결은 해고 무효로 난다고 봐요. 지금까지 뭐 MBC 파업이 정당하다는 그런 판결들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걸 대부분이 뒤집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까지는 아직 상상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는 대부분을 믿어요. 문제는 이제 판결을 계속 이제 미룰 거죠. 대선 끝날 때까지 미루겠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법정 소송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뭐 YTN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뭐 2012년에 해고가 돼서 우리가 시작한 게 2013년부터인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대선에서 여권이 승리하면은 저도 말같이 소리가 그래. 갑자기 그러면 이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사실 물론 이게 법원 입장에서는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지도 몰라요.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TV로 그 예측 출구 조사를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이기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언론 자유라는 그런 희망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때 박근혜 후보도 MBC 정상화 약속하지 않았었나요? 선거 전에?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우리 노정면 위원장 보고 순진해 그랬는데 거꾸로 어떻게 보면 근데 배석규보다 박근혜 씨가 우리를 속여 먹은 게 훨씬 크죠. 배석규는 한번 까볼까요? 배석규 뭐 약속한 건 없잖아 문시적으로. 본인의 임기가 다하기 전에 해직자들 복직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내 주요한 우리 후배들한테 다 팔아먹고 다녔죠. 그거는 이제 흘린 거잖아 이렇게. 박근혜하고 우리는 거의 그러니까 이 협상을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어쨌든 그 이상돈 그 당시 그 위원 비대위원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통해서 뭐 이상돈도 팽당했는데 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비공식이라고 하지만 거의 공적인 답변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완전히 쌩까버리더라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 박근혜는 그때도 약속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난 좀 헷갈리는 게 지금 저 사람이 자기가 약속했다는 거에 대한 의식이 있을 만한 사람인가도 지금 의심스러워. 아니 혹시 최순실이 시켜서 그냥 한 게 아닐까? 그 기치료를 잘못 받으면 약간 부작용으로 판단이 흐려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게 상당히 의문스러운. 방송을 장악할 의도도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했던 그 목소리가 그렇죠. 언제적 얘기죠, 그게? 그거는
그거는 초기일 거예요. 네. 대선 뭐 공약 때 그때 아니고요? 아니 그 대통령 직후일 겁니다. 아마. 당선되고. MB도 비슷한 얘기 했었고 박근혜도 비슷한 얘기 하는 거지. 자, 최승호 PD님 그러면 복직 판결하면 MBC 돌아가신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나이 얘기. 야, 이 잔인한 얘기야. 지난번에도 물어보더니. 아니, 노앵커는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우쩌오는 거야. 지금 당장 가라 그러면 좀. 아니, 가서 바꾸세요. 가기 어렵죠, 지금. 근데 어쨌든 MBC를 좀 바꿀 수 있는 네,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가야죠. 가서 바꾸셔야지. 지금은 충무로에 집중을 하셔도 뭐 충분하니까. 근데, 어쨌든 해직 당하셨으니까. 아니, 조금만 비겁해지면 되잖아요. 조금만 숙였으면 됐잖아. 그걸 뭐 지금 같은 기준이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해고가 전혀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이게 가능성조차도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이렇게 설득하려는 또는 협박하려는 선배 그룹에서 늘 하던 얘기가 야, 이거 진짜 해고될 수도 있어. 예. 구속될 수도 있어. 이런 거거든요. 뭐 신재민, 끈아풀 이런 사람들이 뭐 구속이 가능할 것 같다느니 뭐 정말로 해고자가 나온다느니 이 얘기는 아무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아니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절은 과거 50 때와는 다르다. 그런데 그날 MBC 뉴스데스크에서 50 이후 최초로 집단 징계가 뭐 났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전두환 정권 초기 때 한번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해직이 회사 측에서 이제 막 고발하고 해고 결정 나고 이후에 뭐 찾아가서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협상은 수차례 있었죠. 예. 그러니까 뭐 해고를 당해서라기보다 해고 전에 이미 고소가 있었고요. 그 이제 해고에 임박해서는 그런 기운들이 있죠. 진짜 뭔가가 벌어지겠다. 이게 뭐 경찰이 치고 들어오든 뭐 대량 징계가 나오든 뭐 그런 거는 이제 10월로 가까워 가면서 생각은 들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사태는 풀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 그 당시 YTN 노조가 뭐 모든 걸 다 접어놓고 무조건 사장을 막아낸다. 이건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위원장이었고 제가 밖에서 보는 시청자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선, 우리 내부 구성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 오겠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간부들이 다 옷 벗어라. 직을 다 버리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당신들이 공정방송 지키겠다고 하면 내가 사장이 누구든 이 공정방송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 조합원들 설득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구본홍 씨하고 타협을 한 게 아니라 우리 간부들을 설득했죠. 선배들을. 네. 그래서 선배들 상당수는 동의했어요. 그래서 보직 사퇴하겠다고. 근데 핵심들이 보직 사퇴를 거부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홍보수석이 됩니다. 윤두현입니다. 네. 그 당시 정치부장.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죠. 그게 그런 것들이 다 실패하면서 그런 협상들이 실패하면서 해고를 맞았고 해고 이후에도 이제 협상은 있었어요. 법원에서 소송으로 가니까 니들 소송하지 말고 타협해라 하면서 이제 판사가 불러서 이제 조정을 시도했죠. 근데 거기서도 조정하는 그거였어요. 일부 복귀, 일부 잔류. 뭐 그건 저는 조금 이제 멋있게 보이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저는 수용하려고 했어요. 나만 빼고 다 복직시켜라. 예. 그래서 이제 5대1 조정안이 나왔는데 그걸 전해 들은 우리 해직 동료들이 너가 거기 사인해가지고 우리를 복직시켜도 내가 나가버린다. 아, 다들 왜 그래? 종일 저를 쫓아다니면서 어렵게 살아. 참 이 생각 같으면 어떡해? 우린 바로 콜! 콜! 너만 가! 이렇게 하시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정권이 바뀌고 좀 상식적인 사회가 되면, 노정민이가 다시 YTN으로 가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신입사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형태가 뭐가 됐든 간에. 네. 예. 그건 뭐 법보다 더 큰 가치로 우리가 복직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후배들이 박수로 맞아주겠네.
뭐 안 치는 후배는 거의 없을 거고요. 선배 중에서는 그 미리 선을 거버리시네요. 아니 선이 그어져 있고요. 있는 선을 없다고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선배 그룹들 중에 상당수는 제가 돌아갈까봐 제가 아니라 저희 해고자들이 돌아가고 해고자를 맞이하는 후배들의 그런 분위기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예, 저희가 분위기 좀 안 다운시키려고 농담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사실은 이 7년 혹은 8년 동안 진짜 방송국에 있던 뭐 진짜 기자들 또 좀 양심적 있게 보도하려고 했던 기자들, 아나운서들 참 고생 많았을 것 같아요. PD도 마찬가지고. 특히 MBC가 그 김재철 사장 들어오고 나서 보도하러 나가면 기자들이 시민들한테 뭐 야유받고 요거도 먹고 심지어는 뭐 두드려 맞는 일까지 벌어지고. 그랬죠. 예. 80년대 이후로 처음 그것도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네, 그럼요. 스스로 굉장히 자괴감 느꼈을 거고. 그럼요. 그래서 기자들이 내부 게시판에 부끄럽다고 썼는데 간부들은 그것도 못 쓰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나타내고 표현하고 알려주는 게 언론의 일인데 언론사에 그걸 못하게 막았다는 거. 그 내부에서 굉장히 자괴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동료들이. 그렇죠. 어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FTA에 대한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MBC 기자들이 나가서 취재하면은 막 시민들이 야단치고 그랬어요. 요즘도 그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나가면요 MBC 로고가 보이면 아예 그 카메라는 거기다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울 수 없고 그래서 가리고 못 네, 가리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덜했던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덜했는데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글을 올렸더니 그거조차도 이제 내려라, 지워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 기자들이 이제 제작 거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파업으로 번진 거고. 그때 많이들 이제 쫓겨나신 거죠? 혹은 뭐 비제작 부서로 발령이 난다든가. 그럼요. 뭐 몇백 명이 인사 발령이 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새로 뽑은 기자들이 시용 기자, 이른바 경력 기자 이렇게 해서 한 100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히 그 유기체의 생명력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짓을 한 거죠. 김재철 사장 일당들이. 예, 사실 자기네 만약에 회사였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뭐 자기네 회사가 아니니까. 유기체 문제라고 한다면 새로 들어온 충원된 사람들이 검증이 덜 됐거나 내지는 기존의 시스템과 작동이 잘 안 될 수도 한꺼번에 있다. 100명을 뽑는 거는 미래에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그 검증되지 않은 인력들을 뽑아가지고 그냥 핵심 부서들에 다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MBC 뉴스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 물론 기본적으로 큰 틀을 이 친박근혜 쪽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많지만 취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많아요. 세월호 실력이 없어서. 예. 저는 후자 쪽이 크다고 봅니다. 네. 선배들한테 잘 배우지도 못했고, 그렇죠. 직접 해봤던 경험도 없고, 그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휘하는 그 데스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MBC에서 그동안 가장 일 못한다는 얘기를 듣던 덜덜이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덜덜이들이 앉아가지고 지휘랍시고 하고 있으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지. 노정면 그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예, 대답이 좀 자신 없습니다만 하여튼 기자로 들어갔죠. 네. 그 후배 기자들이 요즘에 뭐 촛불 이렇게 취재하러 가거나 하면 기레기 소리도 듣고 하는데 어떤 느낌 드십니까? 저희는 2008년도 싸움 시작하기 직전에 이미 그걸 이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 6월 그 촛불 보도를 뭐 다른 방송사도 비슷하지만 YTN은 특히 뉴스 전문 채널이잖아요. 그러면 중계를 할 수 있는 그 방송 공간이 훨씬 넓어요. 그런데 현장 중계를 안 해요. 그 당시 제가 아주 기억에 아주 인상 깊게 본 우리 YTN 보도 화면이 뭐냐면 현장 중계를 하는데요. 현장으로부터 한 200~300m 떨어진 곳에서 카메라를 비춥니다. 네. 아무리 땡겨도 잡힐 수가 없어요. 그냥 요식행위 하는 거죠. 그건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까이 못 대요. 욕먹어서.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촛불 시위대가 서울 도심을 막 돌잖아요. YTN 사옥이 서울역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지나다닙니다. 지나가면서 YTN 로고가
간판에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불 끄라고 야유하고 막 난리를 쳤다고요. 그걸 저희가 동영상을 봐버린 거예요. 그 기자들 잘 취재 안 가면 집회 잘 안 보거든요. 네. 뉴스에 안 나오면 안 봐요. 근데 누가 그 동영상을 우리 사내 게시판에다 올린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안에서 충격을 받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그때 받은 충격이 어떤 싸움의 동력에서 큰 걸 차지합니다. 그걸 지금도 현장에서 당하는 거죠. 그 MBC도 뭐 비슷한 일을 겪고 지금도 겪고 있고. 그럼요. 예. 가장 극적인 경우가 옛날에 사실 80년에 광주 MBC가 불에 탄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당시 그 80년 광주 항쟁의 그 시민들 항쟁하는 공수부대와 싸우는 시민들을 폭도로 묘사했다가 그날 밤 광주 MBC 불이 타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노영뱅크는 후배 기자들에 대한 소감 감회를 제가 여쭤봤고 거의 오늘 이 찍은 그 영화에 보면 국장인가요? 네, 예. 최승호 PD 이제 다른 쪽으로 발령 내면서 윤길용 국장이요. 윤길용 국장? 그분이 지금 MBC 사장 울산 MBC 맞죠? 예. 발령되면서 최승호 좀 쉬어야지. 너무 고생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는 그런 건데 결국은 그게 외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뭐 비두첩 뭐 사대강 같은 거 절대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런 선배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죠. 그 사람도 저하고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던 동료 선배였고 또 제가 이제 그분 밑에서 AD 조연출 생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뭐 형형 하면서 서로 재밌게 지냈죠. 그랬는데 어느덧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기는 뭔가 국장을 해야 되겠다는 거지. 자기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국장을 안 시켜줘? 나도 국장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를 국장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사장으로 온 거지. 고등학교 동창일 겁니다. 김재철 사장하고. 근데 이제 자기는 자기 국장이 되려면 뭐 괜히 시켜주겠어요? 당연히 맹세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어떤 그 미션으로 받아서 왔던 것이 이제 PD수첩을 갈아엎겠다 하는 거였겠죠. 아니 다들 뭐 세 분 다 언론인 출신이니까 언론사에 내가 시험을 봐야겠다고 할 때 혹은 입사했을 때 포부 같은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포부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 확 바뀌죠? 단지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사람의 이제 뭐 글쎄요. 포부라는 게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언론인을 지망한 사람은 좀 달라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달라야 되는 건 순진한 거고. 제가 순진한 걸로 마무리하고 지금 김지혁 PD는 이제 회사에서 나오고 교수로 적성이 맞아요? 애들 가르치는 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학생들한테 어떤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또 그 학생들도 다 어쨌든 언론을 꿈꾸는 비슷한 뭐 언론사가 됐든 영화가 됐든 그렇죠? 꿈꾸는 학생들인데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십니까? 사실은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언론을 좀 우리 편을 만들게 노력한 것도 사실이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넣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었거든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처럼.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못 봤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언론이 망가지는 거 보고 좀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십니까? 사실은 제가 무슨 어떤 얘기를 굳이 해줄 필요가 없을 만큼 뭐 이미 촛불의 그 연령대라든지 뭐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뭔가 교조적으로 가르치려듯이 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개성 있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뭐 얘기는 안 해도 자기들끼리 카메라를 들고 촛불을 찍으러 나가서 자기들 나름끼리 공유하고 또 뭐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뭐 서로 틀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어떤 얘기를 하기가 좀 두려운 게 그런 반박이 오거든요. 다 좋은데 그러면은 향후에 어떤 정치인을 하게 되면 이런 헬조선을 정확히 끊을 수 있다고 선생님 생각하세요? 라고 공격이 오히려 들어오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럼 누구라고 얘기를 해주십니까?
좋은 분들 많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판단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자, 어쨌든 그 기존 언론들이라고 불리는 거대 방송사들, 뭐 신문사들 다 망가졌습니다. 망가져서 뭐 저희 같은 팟캐스트가 뜨고 이런 거겠죠. 제대로 된 소식을 오히려 이런 데서 대한언론에서 듣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또 최성호 PD 같은 분들도 회사를 이제 떠나셔서 대한언론을 만드셔서 특종도 많이 하고 있고. 만든 거는 우리 노정면 씨가 만들었죠. 원래 뉴스타파 초대 앵커가 노정면 지금 두 분이 초대 앵커, 현직 앵커 두 분 다 만든 거는 이제 같이 만들었고요. 네. 이제 빛내주고 계신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대한 언론이 상당히 급부상했어요. 1인 미디어도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좋은 영상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방송의 기능, 보도의 기능들이 제대로 돌아가면 대한 언론이 뜰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면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기술적으로 다양한 그러니까 뭐랄까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제 개인적인 방송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하는 거는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거고. 예.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이게 꼭 이제 정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게 아니고 모르죠. 그 흐름이 좀 빨라지거나 좀 흐름을 강하게 하는데 정치 지형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는 1인 미디어, 독립 매체, 이제 대한 언론으로 불리는 이런 새로운 미디어가 그야말로 우리가 사실 뭐 지상파 있는데 케이블 만들면서 뉴미디어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는 그냥 하나 더 생긴 기성 미디어일 뿐이고 우리가 지상파로 보나 케이블로 보나 뭐가 달라요. 근데 1인 미디어, 독립 매체는 비로소 미디어의 지형, 질을 바꾸는 시도다. 그래서 저는 뭐 기성 언론이 괜찮았으면 없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있을 거였고 이게 더 발전해야 돼요. 뭐 정권이 바뀌면은 그럼 대한 매체는 죽어야 되나?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상식적인 미디어 정책을 펼 수 있으면 1인 미디어, 대한 매체, 독립 매체를 지원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럼 이 작가는 정권이 바뀌면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고 지금 선언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잘 모르신 거죠. 너무 순진하신 거예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상식적인 사회가 되면 이제 들어옵니다, 뭐가. 오늘 이 작가 순진하다는 얘기 많이 듣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어떤 그런 외부적인 요소도 있지만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광장에서 발언을 하는 동영상 조회수가 유명인이 하는 거가 되게 안 나오고 그 이제 일반인이 하는 게 월등하게 그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공영 언론이 잘 안 돼서 뭐 그거에 반발로 꼭 뭐 대한 언론이 나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수용자들이 조금 그 수평적이고 소통, 피드백이 좀 더 원활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어떤 수요가 이미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런 대한 언론이나 이런 게 뭐 꼭 정권 바뀌어서 기성 언론이 정상화된다고 그럼 이제 흡수되거나 무의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조선일보 구독자보다 3배 많은 다운로드를 자랑하는 EJ를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J 비공식 중고차 딜러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조광래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차량 판매 시 소정의 금액을 EJ의 친일 청산을 위한 군자금으로 기부합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나만의 특별한 다이어리를 찾고 있나요? 1년이 아닌 내 인생의 3년, 5년, 10년 기록을 한 권에 담을 수 있는 가네쉬 다이어리를 소개합니다. 3플래너 3년 다이어리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려요. 5드림 5년 다이어리는 중기 프로젝트용 다이어리라고 할 수 있죠. 10 히스토리 10년 다이어리는 장기 프로젝트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멋진 파트너입니다. 작성법에 대한 설명도 친절하게 나와 있어서 쉽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튼튼한 하드커버로 오래도록 보관해도 좋습니다. 목표를 이뤄가는 가네쉬 3년 다이어리, 꿈을 키워가는 가네쉬 5년 다이어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네쉬 10년 다이어리.
나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가네쉬 다이어리와 함께 2017년을 준비하세요. 네이버에서 가네쉬 다이어리를 검색하시거나 문의 전화 02-2277-2222입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광고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광고해주신 광고주들 잘 될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광고할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그런 발언을 몇 번 했었잖아요. 이 작가가 이 소상공인 좋아서 잘 되게 해야 된다. 네. 저도 팬분들 만나 얘기 들으니까 왜 니들은 니들 걱정이나 해라. 네. 그 사람들은 너희보다 잘 살 거야 아마. 걱정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한 1억 2천 정도 조합원 돌려준다고. 네. 걱정이 많습니다. 나보고 그러더라고. 대놓고 물어봤어요. 네. 아니 회장님 이 작가님은 집 잘 살고 이 박사님도 그렇게 뭐 괜찮다고 하는데 세 분이 그 돈 나눠 내면 회장님은 뭘로 낼 거예요?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니 또 우리 건든다 그러니까 무슨 돈 때문에 가둔다고. 그런데 저희는 이 안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적자였어요. 출연료 한 번도 안 받아갖고 돈 때문에 한다는 거 말이 안 되고 사실은 뭐 국민TV 계셨으니까 더 알겠지만 이게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저희가 100% 돌려드릴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조합이 적자가 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안가 운영이에요.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방송을 하고 있지만 한 2년 동안은 EJ만 했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딱 목요일만 오늘처럼 이렇게 손님이 있고 월화수금 토 매번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이래 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그 사실 처음에 그 직원들도 한 4분 내셨었는데 뭐 직원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 우리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그 나가신 자발적으로 나가셨고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면, 그만두는 거면, 우리 밀린 출연료 8,800만 원, 우리 다 받아가지고 그것도 왜 안 받는다 그래요. 그런 오해는 해주지 말았으면 부탁드리고요. 안가를 국민TV랑 합치는 건 어떻습니까? 네? 조합 대 조합에 합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렵다고 들었어요. 조합을 합치는 게 어려우면 그 공간 사용을 합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연구해 봅시다. 제가 여기 보니까 국민TV 카페랑 구조가 비슷하고요. 네. 예전에 한번 투어 비슷한 개념이 있었어요. 초반에는 낮에는 국민TV 카페에 들리셔가지고 거기서 하는 방송이나 이런 것들 좀 보다가 거긴 커피가 있으니까 책 보면서 하다가 가깝죠 또. 네, 그죠 가깝죠. 걸어만 15분은 걸어요. 남자 걸어. 그러면 이제 해가 질 때쯤. 요때쯤 싹 넘어옵니다, 이쪽으로. 여기 오면, 그때는 이제 막걸리 팔았으니까. 소주도 팔고. 네, 소주도 팔고. 이렇게 딱 드시는 분들. 이게 1코스. 그 다음에 2코스가 이제 뭐, 벙커 갔다가 이렇게 오는 코스도 있고, 또 그런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네, 다시 그럼 우리 방송 얘기 좀 해봅시다. 가사가 씁쓸하시네요. 아, 참. 해직에다가, 뭐, 해산에다가. 해직에 해산에. 아이, 참 어렵네. 이 영화가 잘 되면은 흥행이 예상외로 성공한다 그러면은 그 수익금은 우리 해직 언론인들 위해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금하기도 한데. 사실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그래요?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수익금보다는 지금 이제 그 언론장악 방지법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뭐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부분을 이제 사장 선임을 어떻게 하느냐. 딸렸는데 이제 그것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도움이 되는 그것을 생각했지 그렇죠. 돈이 남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역시 현실적이 아니세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법을 바꿔서 제도화하고 틀을 이제 변경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사태는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반복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근데 이건 언론인들만의 노력으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역시 정치권이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뭐, 새누리당에는 뭐, 말이 씨알이 안 통할 거고,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권의 의원들이랑은 조금 뭐, 논의를 하거나 토론의 장을 연다거나 하는 시도는 있었습니까? 지금 그 법안이 지금 제출이 돼 있어요. 저 미방위에, 미방위에 이제 제출이 돼 있어서 그 이제 법안이 이제 맞으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청와대에서 지금 이제 MBC만 하더라도 6대3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한 7대6 정도로 만들고 그러니까 여7, 야6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장을 선출할 때는 이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사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3분의 2 이상 나와야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느 한 당파가
사장을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자는 게 지금 그 법안의 내용인데 제출이 돼 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이제 또 분당을 하는 상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사태가 어떻게 지금 바뀔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상태고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더 밀면 이게 통과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강력 저지하고 있는 사람이 박대출이라고. 네네네. 정신이 약간 대출되신 분이라고 지금 다들. 친박. 네, 욕하고 있는데. 그분이. 회장님이 좀 알아보셔야 될 분 아니에요? 알아봐야겠네요. 그분이 지금 그분이 미방이 새누리당 간사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어쨌든 이 영화가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개봉가는 지금 아까 노력하신다고 했고, 예. 스토리 펀딩 하신다고요? 예, 스토리 펀딩, 다음 스토리 펀딩 하고 있고요. 다음 스토리 펀딩 들어가셔서 해직 언론인이라고 치시면 금방 검색이 되고요. 아직 그렇게 막 활발하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아서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널리즘 YTN MBC 해직 언론인들 이야기. 그렇습니다. 현재 532건의 후원이 있었고요. 현재까지 1,3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남았고 목표는 지금 8일 정도 남았는데요. 소박했어요. 목표도 7천만 원을 지금 목표를 시기가 하셨는데. 그러니까 스토리 네. 펀딩을 시작하고 개봉까지 시기가 굉장히 짧아서 네. 사실은 금액을 크게 잡을 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뭐 EJ 팬 분들과 그다음에 같이 뜻을 좀 공유하시는 분들이 요 지금 이 스토리 펀딩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도움을 주시면 좀 괜찮으시지 않을까요? 그럼요. 너무 감사하죠. 네, 1월 5일까지입니다. 1월 5일까지 하니까 지금 뭐 그 목표액에 20%도 못 채웠네. 네. EJ에 나가면 조금 더. 최승호 PD님이 뭐 경험해 오셨지 않습니까? EJ 나오면 확 올라간다는 네, 정말 그때 여기 한번 딱 출연하고 네.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올라갔죠.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기 잘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은 김 감독님이 쏘시는 건가요? 예, 제가 해야죠. 예. 네. 잘 되면 쏘시면 됩니다. 아니, 결과 나오면. 네, 결과 나오면. 그렇지, 여기는 항상 그 에티켓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결과는 항상 잘 나오니까 올 싸요. 그때 최승호 감독님도 그 전까지는 이 작가한테 연락을 자주 안 하셨어요. 잘 되니까 갑자기 연락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저번에 출연하실 때도 김 감독님이 쏘지 않으셨나? 근데 뭐 간소하게. 그때 김치찌개하고 예, 그 정도, 소주 정도. 소주 정도. 예, 예.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소주면 됩니다. 뭐 김치찌개 소주 정도면은 저도 쏠 수 있어요. 그거 좋아하시면 제가 뭐 쏘겠습니다. 네. 김병관 의원한테 김치찌개 소주를 얻어 먹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인지 모르고 더 좋은 걸 먹었을 거였어. 스토리 펀딩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난 22일 오늘이 29일이니까 일주일 전이네요. 노정면 앵커가 해고된 지 3,000일이 되는 날. 야, 3,000일이 이게 몇 년이요? 야, 이승환의 1,000일 동안도 우리는 끔찍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3번 아니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되게 부끄러웠던 게 나도 되게 힘들거든, 솔직히. 근데 그 영화 속에 나와 그렇게 힘들게 싸우시고 오랫동안 해직되신 분들을 보니까 야, 난 시작도 안 했는데 법적 소송은 시작도 안 했는데 겁부터 나고 참 내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야, 난 더 싸워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니네 학교는 YTN MBC 못지 않더라고. 더하지. 골대 그냥 청와대야 거기. 거기도 골대 거기 청와대야. 끼더라고. 비선 실세 있고 저기 낙하산 다 뿌리고 막 그래. 저 YTN 지금 아까 3,000일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우연히도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가 YTN 옆 건물이었어요. 옆 건물 뒤쪽 건물이었는데 그러니까 파업하는 걸 다 봤죠. 근데 그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다는 거. 지금 얘기 듣고 나니까는 그게 이제 엄청난 세월의 차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걸로. 부록이 넘었어? 그렇죠. 저랑 나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 나겠네요. 근데 우리 저 노앵커 절대 그렇게 안 보여요. 굉장히 젊게 보이시잖아요. 해직 때문에 이렇게 젊게 보이는 건가요? 저 뭐 옛날부터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해직과 무관하게. 네. 따님이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고3이니까 19. 그러니까 어떻게 19딸이 있다고 상상이나 돼? 안 되지. 나 말실수할 뻔했어. 네. 아니야. 근데
그 보니까 그러면 따님이 지금 19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해직됐는데 이거 미리 지금 이 영화 시사회를 YTN 지부 조합원들하고 했다고. 이 영화에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 모습이, 그 장면이? 근데 그거는 또 그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나왔던 거는. 네. 어쨌든 여기에서 시사회에서 따님이 그 아빠 노정면에게 쓰는 편지 낭독했다고 하는데 듣고 옵시다. 올해 내 생일 때 아빠가 감옥에 갔을 때였어. 아빠가 없는 생일이 우린 나한테는 꽤 충격이었던 것 같아. 왜 내 생일에 아빠 없을까? 왜 감옥에 갔을까? 엄마가 아니라고 했는데 난 아빠가 큰 죄를 짓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 그리고 학년이 바뀔 때마다 아빠 직업에 뭐라고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친구한테는 뭐라고 둘러대야 될지 이런 고민들 항상 했어. 지금은 진짜 멋있고 자랑스러운 아빠인데 그때는 원망이 똑같던 것 같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빠가 멋있는 선후배 아저씨들, 언니들 그리고 엄마 덕분인 것 같아. 오늘 나한테 모두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줘서 다 나한테 그렇게 말해줘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아빠 내가 진짜 많이 존경하고 항상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아빠가 아빠라서 너무 행복하고 조금 너무 힘내서 세상에 보였어. 여기가 이긴다. 한번 꼭 하고 나가주시고 네. 전 아까 이 편지를 그냥 읽으면서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 또 우리도 또 딸 키우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 이 작가가 그 아들과 딸을 낳고 나서요. 눈물도 많아지고. 눈물이 많아졌어. 뭐 툭하면 울어. 아주 많은데. 옛날에 그 악독함이 없어졌어. 우리 끝날 때 됐어. 그래. 악독함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지. 사실 우리 최태민 특집할 때 그 엄청난 용기를 내고 한 건데 말이야. 근데 여기 따님이 마지막에 보면 뭐 존경한다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세상에 보여주자 정의가 이긴다는 걸. 이런 편지를 나는 못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편지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날 이제 현장에서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이거 왜 우리 아이를 저런 걸 시켰을까? 우리 집행부가, 노조 집행부가. 그냥 왜냐하면 제가 그때 주체 없이 눈물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중들 앞에 이렇게 보이는 걸 되게 중시하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 줄 알았으면 좀 머리라도 좀 채우고 왔을 건데 완전히 얼굴에 그 눈물 범벅이 된 상태라 일단 그게 좀 야속했어요. 나도 모르게 이런 거 지들끼리 이제 작전을 짠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잠깐 차려보니까 우리 딸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글솜씨를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네. 노정면 딸이 글 좀 쓰나?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들이 실제로 스쳤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문구를 딱 듣는 순간에 괜찮은데? 대견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내 딸이야? 뭐 네. 사실 중간에는 그 편지 내용이 들을 때는 좀 뭉클했지만 제가 글로 보니까 편지를 나중에 주더라고요, 저한테. 네. 글로 보니까 이게 이제 기자질 하던 습성이 남아서 그런지 이렇게 뭐 고쳐주고 싶은 데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비문이고. 직업병 돌렸어. 비문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 근데 내용 전개에서요? 특히나 뒷부분에 뭐 아빠 존경해 이런 건 너무 흔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세상에 보여주자 정의가 이긴다는 걸 그 부분에서 마무리 잘했다. 진로는 혹시 뭐 어떻게 따님이? 우리 아이요? 예.
아빠 따라서 언론인이 될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너희들 제발 어려서 뭐 꿈 같은 거 갖지 마라. 니들 뭘 한다고 벌써 뭘 정하냐. 그러니까 많이 경험하고 많이 생각하고 좀 놀자. 실제로 우리 딸은 공부 진짜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글 쓰는 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도 뭐 무슨 글쓰기 전형 같은 게 있더라고요. 논술 전형. 네네. 그걸 봤는데 하여튼 그쪽으로 생각을 조금씩 구체화해가는 것 같아요. 뭐가 될지 모르지만 글 쓰는 쪽으로. 배고픈 삶이 눈에 보이는군요. 이 작가의 말이었습니다. 명색이 베스트셀러인 저도 글만 써서 못 먹고 삽니다. 아니 애들은 그런 것 같더라고. 자기 부모의 직업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뭐 노앵커 따님 같은 경우에는 12살 때부터 쭉 아빠가 투쟁하고 고생하는 것만 봐가지고 아빠 직업이 뭐 편한 직업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뭐 노앵커도 계속 일을 했으니까 뉴스타파 앵커로서 계속 일을 했고 국민TV도 했고 하니까 또 그냥 이렇게 막 싸우는 것만 본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자, 아까도 뭐 법 얘기, 국회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거 말고 또 어떤 걸 해야 언론이 개혁이 될까? 법만 바꾼다고 언론이 개혁이 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언론뿐만 아니라 여러 제 문제도 걸려 있지만 아까 최승호 PD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시용이라는 이 제도가 뭐 능력 얘기도 나왔고 뭐 선후배 간의 유대 관계 얘기도 나왔지만 견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줄을 죄고서 니네 뭐 해직도 굉장히 점점 쉬워지고 있고 거기다 시용으로 뽑아버렸으니 그러면 더 자르기 쉬워지고 더 자기 할 말을 기자나 언론인이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김지철 사장이 이제 많이 자르고 난 뒤에 처음에는 이제 파업 중에는 시용으로 뽑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파업이 끝나고 난 뒤에 한번 다시 공채를 합니다. 공채를 해서 기자 PD들을 뽑아놨는데 이 공채 기자 PD들이 또 노조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친구들이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공채로 뽑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MBC는 공채로 뽑질 않아요. 뽑질 않고 전부 경력직으로 뽑는데 경력직으로 뽑을 때 아예 거기서부터 면접을 할 때 출신이 어디냐 뭐 이런 것까지 묻는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뽑는데 뽑을 때 연봉직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연봉 계약직으로 뽑아가지고 이 친구들한테는 뭐 굉장히 신분상으로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꽉 잡혀가지고 있는 거고 이 친구들은 노동조합에 말하자면 가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단기 비정규직 같은 규모로 뽑아버리는 거네요. 단기 비정규직은 아니고 어쨌든 정규직은 정규직이죠. 근데 이제 연봉직이니까 연봉 계약직 형태니까 뭐 결과에 따라서는 뭐 연봉을 확 깎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해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통 우리 공채를 한 호봉직 정규직보다는 굉장히 쉬운 거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언론개혁에 관해서 법 말고 다른 게 없느냐. 사실은 언론은 유일하게 감시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인들 기자나 뭐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집단 자성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린 질문이었는데 파업 사태 때 혹시 노노 갈등은 없었나요? 뭘 저렇게 시끄럽게 해? 라든가. 노노 갈등 있죠. 어느 회사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YTN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노조는 하나니까 이게 덜 불거진 것 같아요. 지금 MBC만 해도 노조가 벌써 3개죠. 그렇죠. 뭐 규모는 좀 작더라도 YTN도 이른바 이제 어용 노조가 생길 뻔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게 이제 안 생기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노노 갈등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내부적인 자성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산이 제대로 되면 10가지 제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대로 청산하면
쉽게 또 그 짓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넘어간다. 대충 넘어간다. 3분의 2 동의를 받은 사장이 와요. 만약 그 제도가 통과됐으니까 그 제도는 그 제도대로 합리적이고 저도 지지합니다만 그것만 돼서는 안 된다. 3분의 2 동의를 받는 여야가 공의 동의하는 사장이 과연 칠 수 있겠냐는 거죠. 안 칠 사람을 동의를 하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제도는 합리적이고 동의할 만하되 지금 시점에 합당한 제도인가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마침 우리 그 사회자께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조금 더 세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제도가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예. 제대로 된 그 환경이 돼서 새로운 언론사의 주인들이 그동안 부역했던 사람들 철저히 찾아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면 그걸 교훈으로 남기면 어떤 사장이 와도 내놓고 부역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럴 수도 있죠. 예. MBC는 어땠습니까? 그 파업 이렇게 할 때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왜? 우리는 뭐 우리도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 네. KBS는 그 당시에 이제 노조가 두 개로 갈라져가지고 지금도 두 개지만 노노 갈등이 조금 있었던 편인데 MBC는 그때까지만 해도 노조가 한 개밖에 없었고 또 사실은 이제 김재철이라는 인물이 워낙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원래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이번 영화를 보면서 와, 쓰레기도만 그걸 완전 쓰레기. 그 상상을 불허하는 정도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야 김재철 지금 심심해가지고 너 걸 수도 있어. 그만해. 회사 안에서 그 당시에 뭐 김재철 사장한테 빌붙고 노골적으로 이런 세력들이 숫자가 그만큼 적었죠. 그러니까 압도적 다수가 김재철 사장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쪽이었기 때문에 노노 갈등이라고 할 만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간부들과 노조원들 간의 대립? 간부들도 그 당시에 많이 사실은 김재철 나가라는 쪽이었죠. 그래서 이제 파업 이후에 파업을 170일 동안이나 지속이 됐는데 그 파업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김재철 씨가 그 파업에 대한 동조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아주 극소수의 굉장히 극단적인 인물들을 데리고 MBC를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MBC가 이제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재철 나가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더 망가진 것 같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에서 김재철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갈 사람, 안광안이라는 사람을 또 사장에 앉혔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꼴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솔직히 MBC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젠 관심도 없을 정도. 진짜 신경도 쓰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EBS는 노조 있잖아요. EBS도. 있죠. 네.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때 그 김준영 PD 부당한 여러 가지 뭐 인사 이런 거 당했을 때 노조에서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했었나요? 네, 항의했죠. 예, 항의하고 PD 협회부터 해서 같이 피켓팅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뭐 약간 변명 같을 수도 있는데 인사 발령을 내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거를 이제 단기간에 제자리로 복권시키기가 어렵고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이제 두 분 계신 것처럼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끌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던 프로그램은 사실상 이제 날아가고 몇 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거의 모든 방송사의 뭐 PD든 기자든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그 이근행 선배라고 그 이제 MBC 2010년도 때 노조위원장을 MBC 하시던 선배가 그때 좌천이 해직됐다가 다시 복귀된 좌천된 그렇죠. 자리 아직까지 주조정실에 지금도 있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언론인들의 어떤 결기나 뭐 안정된 직장이니까 뭐 나약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주정실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앉아있기가 싫어서 그냥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있거나, 그러니까 저는 수학교육팀 가서 뭐 수학교육팀이 뭐 이렇게 의미 없는 부서라는 뜻은 아닌데 반민특위 만들다가 가서 근해 공식을 만들면 좀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MBC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어떤 그러니까 되게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은 저렇게 버티고 계신 게 그러니까 뭐 밖에서 볼 때는 왜 안 싸우고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야 저거는 보살이다. MBC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나중에 다시 MBC를 정상화를 위해서 버티시는 거니까 변명 같지만 조금 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예. 여기서 궁금한 점. 그 노정면 앵커가 뭐 이 부역자들 뭐 정리하고 이러면은 그럴 일 없이 깨끗하게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MBC나 KBS나 사장님들께서 저 권력에서 꼽은 사람들인데 이게 그 자기가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을 할 수 있는 임기. 예. 그 정권 바뀐다고 나가라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거 안 나간다고 버티면은 못 내보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말씀드렸던 언론장악 방지법이라는 게 M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안광환 사장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예요. 네. 그러면 이제 2월 이후에는 새로운 사장이 또 3년 임기 사장을 새로 뽑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법을 통과를 시키면 새로 다 뽑는다는 거죠. 새로 이제 그 사장을 뽑는 이사진들조차도 제로 세팅해가지고 새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여야 합의로 되는 그 새로운 사장들을 뽑기 아니 MBC는 그렇다 치고 KBS는 고대영 사장은 꽤 많이 남았을 텐데요. 남아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까? 똑같이 예. 법이 바뀌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뭐 내년에 좀 더 일찍 빨리 좀 방송을 그래도 한 노정면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완벽한 청산을 이룰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겠지만 공영방송을 약간 좀 중립적인 조언 정도로 중립적인 위치로 좀 갖다 놓는 그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또 노정면 앵커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의견들도 MBC 내부에도 상당히 이 법의 갖고 있는 맹점이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완벽한 청산이 되겠는가? 지금 이제 곳곳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을 청산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좀 약간 어정쩡한 타협적인 그런 정도의 변화에 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해방된 다음에도 그렇게 악성으로 부역했던 사람들이 또 거꾸로 가면을 갈아 끼우고 버텨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적폐를 청산해내고 사람들을 다 한다고 해도 그래도 남아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쪽에서 그렇게 악성 부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얼굴을 또 바꾸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용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청산 의지가 강해야만 그런 사람들을 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부역자들이요. 이게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만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쁜 짓을 했냐. 뭐 그때만 힘을 갖고 있었냐. YTN 사례를 보면요. 참여정부 때도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이명박이 들어와도 박근혜가 들어와도 그 직을 유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처세에 능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끼리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자신의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기 권력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을 쳐야 되기 때문에 또 정권이 바뀌면 그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들여다보고 더 강력하게 쳐야만 가능하겠죠.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세 분 중에 아무나 답하셔도 되는데 그 손에 장지질 사람은 뭐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랬죠? 어떻게 도와달라고 했지? 전화로? 한 번만 도와주시오 이거. 네. KBS. 압력 넣은 거 맞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다 압력. 이정현 씨가 그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말이 도와달라는 거지. 그 상대인 KBS 보도국장이 무슨 말을 하면 말을 못하게 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잖아요. 자기 가부의 위치에서 을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가 분명한 거죠. 드라마틱하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그러니까 못하게 하려면 이런 걸. 예, 감히 전화를 하지 못할 사람을 거기다 앉혀놓으면 그렇지, 되죠. 그거지. 그 자리에 노정면 앵커 갔는데 전화할 수 있겠어? 이상호 기자가 거기 들어갔는데 전화할 수 있겠어? 뭐 그것도 못하는 거지. 녹취해갖고 바로 터뜨릴걸? 지금 안가에서 방송을 밖에서 보고 계신 분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저한테 메시지 보냈는데 이 방송을 라이브로 들으시면서 펀딩에 지금 신청을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분들이 있으니까요. 방송에 나가고 나면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좀 됐는데 사실은 이 세 분
다들 정말 획기적인 프로를 하신 분들이에요. 돌발 영상 하셨고 지식 채널 2 하셨죠. 피수첩 하셨고. 근데 이분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 밖에. 공교롭게도 이렇게 훌륭한 프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능력자들이 밖에 나와 있으니까 참으로 답답하니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저 감독님께서는 그 언론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EBS로 갈 겁니까? 제가 스스로 나왔기 때문에 돌아가기 좀 어렵죠. 학과가 더 좋다는 뜻이군요. 네. 예. 아니에요? 예. 예. 그래요. 자, 세 분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PD님부터. 예, 그러니까 이번 이제 영화가 이제 우리 저 해직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해직자들이 이제 다시 그 공영방송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되면 좋겠죠. 네네. 근데 이제 사실 돌아간다는 것만으로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실제로 방송이 제대로 되는 게 우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영방송이 이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을 버리지 말고 지금 요즘 얘기 들어보면 이제 더 이상 KBS나 MBC는 채널에서 지웠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이 계시는데 국민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의 재산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광장에 굳이 광장까지 나오셔야 할 일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잃지 말아 주십사 하는 이번 영화를 또 많이 봐주시고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MBC 가셔서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EJ 포맷을 사세요. 제가 대본하고 자료하고 다 드릴 테니까. 그래 좀 MBC에서 재밌는 다큐를 좀 이렇게 근현대사 이야기를. 지금 이명박 박근혜 들어서고 나서 근현대사 다큐를 싹 없앴어요. 희한하게 진짜 하나도 하지 않아. 왜냐면 그걸 보게 되면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그 지들이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니야. 김 PD님. 애초에 영화가 기획된 것도 그렇고 이게 물론 이제 뭐 영화적인 어떤 성공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영화는 끝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사실은 개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다 복직이 돼서 그 시대가 어땠고 언론이 어땠고 이렇게 뭐 의미를 이제 되새기는 타이밍에 만드는 네네. 게 맞는데 사실 그게 안 끝나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개봉을 하는 거라서 영화를 봐주시는 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언론이 좀 제대로 되는 거에 동참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그냥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좀 꼭 보고 싶어요. 그런 사례를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 역사에서 그런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예. 네, 그런 사례를 이번에는 한번 꼭 좀 남기면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영화 많이 봐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그 김진혁 감독님께서는 이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을 만드셨고 최승호 PD는 자백이라는 영화를 만드셨는데 어때요? 만듦새.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백을 만든 사람으로서 작품의 완성도. 내가 자기는 더 잘 만들었지 뭐 이런 겁니까? 아니 저도 저녁 봤는데 예 뭐 일단은 뭐 전주영화제에서 상을 저는 하나도 못 받았는데 두 개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 요 정도로. 잘난 척 좀 하시라고. 잘난 척 좀 하시라고. 흥행과 작품성 모두 일단 잡았으니까 여기는 아직 흥행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랑 좀 하시라고. 아니 뭐 우리는 이미 이제 뭐 저 가는 영화니까 이제 뜨는 영화를 좀 많이 주목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노정만 앵커님. 저 YTN 옛날에 저 있을 때 YTN 모토가 있어요. 표가 오늘의 뉴스, 내일의 역사가 됩니다. 지금 방송이 찍어내는 뉴스가 과연 이걸 모아가지고 이제 내일 역사로 만들면 이건 이제 국정교과서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 지키기는 결국 이제 역사 지키기인 것 같고, 그래서 뭐 감히 저희가 뭐 역사를 바로 쓰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뉴스는 그날 소비되는 게 아니라 결국 남아서 기록으로 남고 역사가 된다는 거. 뭐 저희가 뭐 해직 언론인데 우리 좀 잘 어떻게 되게 도와주십사 이게 아니라 최승호 선배 말씀대로 여러분 재산이기 때문에 언론이 바로 쓰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안에서 버티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부역하고 그냥 빌부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가끔 이제 노조 사무실 가서 후배들 만나면
저는 밖에서 뭐라도 하잖아요. 안에서 싸우는 것밖에. 근데 싸워도 밖으로 티도 안 나요. 싸우면은 바로 이제 한직으로 밀려나니까 방송 자체 앞에 마이크 들고 나설 수가 없는 그 많은 언론인들이 눈물 뚝뚝 흘리고 있다는 거.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해직자들이 울지만 그 뒤에서 더 많은 언론인들이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정면 앵커가 나오시고 난 뒤에 제가 YTN을 자주 다녔습니다. 자주 다녔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있는 후배들도 굉장히 많은 부당함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파업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몇 분은 그냥 한직으로 이렇게 자꾸 밀려나고, 뉴스를 단독으로 맡아 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데로 가고, 한 꼭지밖에 못 받게 되고, 그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하소연 못하고 저한테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앵커들이 사실 방송 뉴스를 하는 앵커들은 방송 그 뉴스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꽃은 사실 표현이 좀 그래요. 그 여성 앵커들한테 쓰니까. 근데 하여튼 간판이에요. 비로소 이제 앵커가 시청자들하고 만나는 건데 저희 해고되자마자 YTN 앵커들이요. 여러분들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다 상복 입고 뉴스를 진행했어요. 일제히 검은 넥타이 메고 여성 앵커들도 검은 정장 입고 일본 언론이 상복 뉴스라고 보도할 정도로 그리고 이게 MBC로 SBS로 이렇게 같이 이제 연대가 돼서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같이 블랙 투쟁이라는 걸 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SBS, MBC, KBS, YTN이 한날 1시에 진행자들이 올 블랙으로 나와서 진행을 한다. 상상이 됩니까? 그런 투쟁을 2008년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우리를 칠 때 어떻게 했냐. 앵커들 먼저 다 잘라버린 거죠. 그 친구들이 앵커를 해야 뭐 앞에서 싸우든지 말든지 하죠. 다 쫓겨나서 앵커를 못하게 해버리고 그 자리에 아까 뭐 연봉 계약직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YTN 앵커의 상당수는요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 능력 있는 사람하고 회사랑 비방송용으로 다이다이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잘라도 되는 조건으로 데려다가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빼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뉴스를 합니까? 주는 대로 읽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프리랜서 말씀하셨으니까 요즘에 뭐 공중파도 마찬가지고 특히 뭐 스포츠 채널 같은 경우 거의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2년 계약. 프리랜서는 연도 계약이 없어요. 해놓고 오늘 당장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냥 2년 계약으로 묶어서 친구들도 있는데 2년 계약해서 혹은 뭐 2년 연장해서 이 친구들이 30살쯤 되면 내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20대 중반에 아나운서를 뽑아. 이 정말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특히 여성에게 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YTN 프리랜서 앵커의 95%, 90%가 여성입니다. 기상캐스터들도 그렇게 보고요. 그렇죠. 네. 그 외에 얼마 전에 질투의 화신 공효진 씨가 연기한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거기서 뭐 대사가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게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YTN에서 계약식으로 있던 어떤 여자 아나운서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문자로 통보받았다고 나오지 말라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상파에서도 요즘에 뭐 여성 앵커 잘 뽑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남성 앵커는 그냥 계속 쓰는데 여성 앵커는 나이가 들면은 써먹을 데가 없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아마 그런 생각으로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안에서는 뭐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렇죠. 안에서 얘기하죠. 뭐 이뻐야 된다, 젊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어처구니가 없네. 우리 영화 MBC도 할 거예요. 선배는 PD를 오래 하셨어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MBC도 그런 거 하지. 기상 담당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그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영화에서도 몇 차례 등장하셨습니다만 우리 이용마 기자가 지금 투병 중이지 않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살이 엄청 많이 빠지셨던데 저희 뭐 EJ에도 한 2번 출연해 주셨는데 이용마 기자님 근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요양 중이에요. 예, 요양 중이고 하여튼 뭐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뭐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경기도 뭐 어디서 요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래요. 그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그냥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 친구가 김재철 사장과 싸우는 과정에서 최전선에 있었거든요. 이제 홍보국장을 하면서 모든 성명서를 본인이 다 쓰고 또 그거를 또 집회에 나가서 외치고 그랬었죠. 예. 그 모든 울화가 본인에게 이제 남아버리셨네요. 예, 완쾌하기를 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EJ 249회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특집 마치고요. 여러분들 영화도 많이 봐주시고 스토리 펀딩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 EJ 협동조합 카페 시사회 참석한다고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꼭 조합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조합원 아니어도 글을 쓸 수 있잖아. 게시판에. 안 되나? 써도 된답니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비조합원도 쓸 수 있다니까.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되는 게 정권 교체가 지금 된 것도 아니고 정권 교체는 꼭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정권 교체가 시작이라고 봐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근본에는 언론하고 교육개혁이 꼭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작은 성원의 의미로 이 영화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명박근혜 시절 7년 그 어목했던 시절 동안 언론 그 안에서 얼어붙었던 분들이었죠. 이분들이 지금도 그 얼어붙은 싸움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원과 격려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싸워왔으니까 이제 좀 덜 외롭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응원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12일이죠. 1월 12일 날 안희정 지사가 EJ에 오십니다. 안희정 지사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안가 꽉 채워주시기 바라고. 일주일 뒤인 1월 19일 날 박원순 시장이 역시 안가로 오십니다. 박원순 시장 좋아하시는 분들도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과 문재인 대표 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잡히네요. 바빠가지고 목요일밖에 안 되니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두 분 스케줄이 되는 대로 잡아서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네. 왜? 내 마음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 마음이야. 저 나쁜 새끼. 네. 자, 엔젤 펀딩 성에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공, 이민경, 이준용, 찬우빠더, 안종문, 김미경, 선우상우 사랑해, 안상보, 아나키, 정인이 고생했습니다. 마르티네손, 김태영, 두바보의 재무설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방송 잘하자고 제대로 뉴스 해보자고 했던 게 결국 이런 겁니까? 예? 제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이 회사에. 왜 막아? 왜입니까? 의심하세요, 그게. 몰라. 하지 말라니까. 아니. 보도국 같은 경우에, 기사 데스크 보고, 오디오 읽으러다니까 뛰어다니는 시간에. 니들 뭐 하는 거야, 여기서? 파란 눈을 받으면서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명단에 또 김정근이라고 또 누구 하나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대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경영진은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쫓아내고 있어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전원 구조됐고 현재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게 편했기 때문이죠. 정부가 말하고 있는 정부가 내놓은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되살펴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해부하고 징계하고 심한 인사 보내고 거기에 침묵했고 김우기 선배도 침묵했고 다 침묵했습니다. 지금 이 YTN의 장화상입니다. YTN 누가 웃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는 왜 선배들을 따라서 같이 파업을 할까? 왜 나는 회식자 복직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을까?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갑니다.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푸는 내 마음 나무잎 푸르게 강물도 푸르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